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뉴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평론가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이 주제를 다룹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금. 요즘에 이 그래프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네. 우선 비트코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저는 비트코인을 보면은 인간을 봐요. 철학적 주제로. 네, 저는 굉장히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고 저 인간의 그 투자 성향과 그 심리를 정말로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10월 25일 방송 때 여기 딱 나와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35,000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때가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44,000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보면은 일단 국제 시세에서 44,000달러고 우리 돈으로 보면 6천만 원쯤 오늘 지금 시세는 그래, 딱 그렇죠. 6천만 원 네. 찍고 있어요. 좀 떨어졌네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보다 이제는 한 달 제가 10월 25일에 나갔을 때 1,000만 원 오른 거죠 진짜. 그래서 그렇죠.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저는 그러니까 가상화폐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한해서만 포모 현상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 이제 도태될 것 같고, 나만 여기서 흐름을 못하면 나만 뒤떨어질 것 같은 이런 포모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너무 짧은 순간에 너무 이제 우상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그래프를 봤더니 올해만 해도 15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2년 전이 딱 저점이었어요. 2년 전에 이제 저점 찍다가 거의 2년 만에 뭐 지금 거의 사상 최대로 또 다시 한번 또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과거에 그 2020년도에 유동성 많이 풀렸을 때 그때보다는 뭐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구도를 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8천만 원을 맞습니다. 국가하면서 1억을 간다 하다가 밀렸어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1억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일단은 금리 높이면서 사실 이제는 뭐 수로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급등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이게 급등하는 이유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역시나 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을 떠받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오르는 게 또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역시나 ETF 상장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그 허용의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넘치고 있거든요. 그건 언제 되는 겁니까? 이게 나온 지가 좀 나온 지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지금 1월 달에는 아마 지금 허용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그렇죠. 비트코인 상장을 ETF죠.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허가해 주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진짜 공식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패시브 없어요. 자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막대한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을 추종하고 있는 이제는 ETF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기관 투자자 아니면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로 또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또 매집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약 ETF에 비트코인 현물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된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막대한 자금이 쏠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반감기죠. 수요 차원이 있고요 또. 그렇죠. 예, 반감기다 보니까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돌아옵니다. 그게 내년이에요. 2024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 때 대표적인 사례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16년도 반감기 때 그 당시에 80만 원이었거든요. 예, 지금 보이나요? 그렇죠. 예, 뭐 보이죠. 예. 그때 뭐 우리 돈으로 뭐 1,000만 원 정도, 뭐 2020년은 1,000만 원 정도, 16년도가 보시면 77만 원, 또 8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12,000원도 보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반감기가 돌아오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30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장에서 뭐 지금 뭐 5억 원 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사례를 보고 이제는 얘기하는 겁니다. 30배인데 뭐. 예. 그렇죠. 특히 이제 2020년도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뛰었죠 그 당시에 이제 3차 반감기 돌아오면서 그때 또 유동성 장사랑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돈이 투자 금액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2024년도 반감기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는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연산해서 풀잖아요. 예,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나카모토 사토시가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줄고 2040년 되면은 채굴이 끝나요. 그렇죠. 그때 희소성이 있는 거죠. 딱 그때 이제 그 물량밖에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희소성이 생기고. 그러면 채굴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물량이 줄어들고 물량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가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다시 한번 포모 현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차트를 보면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강심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거를 역사적인 차트를 보면 네. 늘 교훈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네. 갈림길이 있다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순수하게 투자자 차원에서 보면 네. 포모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왜 나만 비트코인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만 고양이 없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랠리 정말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이라도 사이다? 네. 아니면 너무 늦었나? 맞아요. 저는 진짜 그 질문 너무 많이 받는데 제가 예전에 그 30만 원대 비트코인 30만 원대부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네. 정말 많이 들었던 이슈이기도 한데 30만 원대면 언제예요? 정말 오래 한 18년도인가 그렇지. 그랬을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한 16년도, 5-6년 최소. 네, 16년도. 5, 6년 전에. 네, 정말 그때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전이죠. 자, 15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30만 원대가.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은 저는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 성향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저는 뭐 좋은 투자 상품이니까 저는 이게 화폐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투자 자산으로 보지. 예,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투자 자산이고 근데 저처럼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일단은 저랑은 먼 얘기다라고 그러니까 제 건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모 현상이 일어나도 뭐 일단은 초탈하신 분들은 투자에 대한 정신이 초탈하신 분들은 사실 내 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공격적인 투자자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해외 외신이라든지 많은 이제 투자 자산 뭐 CEO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요, 뭐 내년에 최고점 찍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갤럭시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 이제 CEO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ETF 출시가 된다 그러면 자금이 쏠릴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최고점을 찍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연내 65% 이상 추가 상승한 경우 56,000달러도 바라볼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 또 자산 그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이제 CEO가 연구원이 이게 얘기했던 얘기인데 올해 100% 이상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률 65%까지 더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미 150% 올랐단 말이에요 연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한 65%더 오를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는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인에서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쪽은 일단은 팩트를 말씀드리면 다 가상자산과 관련 있는 회사 CEO라든지 연구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 보셔야 돼요. 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망적인 얘기가 일단은 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바꾼 국가도 있잖아요. 네, 그 네. 엘살바도르. 그렇죠. 엘살바도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사실 투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미 4만 달러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1년도에 자국 통화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하락기에는 투자 실패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다시 또 4만 달러가 되다 보니까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투자에 성공했다. 뭐 성공한 케이스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통화로서의 가치가 있겠냐 비트코인이. 저는 통화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요. 뭐 일단은 뭐 통화가 되려 그러면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죠. 뭐 비트코인도 이제 교환 가치가 생겼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 가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죠.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무슨 내재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내재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보시면 교환을 하면서 뭔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돈도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짜리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5만 원짜리 이거 구겼어요. 갖고 싶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은 네. 이게 통하는 거죠. 아무리 구겨도 아무리 쓰레기가 돼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예, 비트코인도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없다는 거는 이제 진짜 옛날 얘기다 이제. 이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이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화폐로서의 이제 좀 부족한 게 변동성이라는 거죠. 너무 이렇게 예,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보지 화폐로는 절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네요. 있겠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생각할 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뭐 상품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거기 제가 덧붙이면은 아직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이제 제도화 완전히 제도권에서 뭔가 통용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들쭉날쭉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법적인 그러니까 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이제 통용되지 않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뒤로 거래를 한다든가 뭐 맞습니다. 상장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상장한다든가 뭐 맞아요. 뭐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계속 제도화하면서 네. 본연의 어떤 기능들을 조금 성실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사건의 요지는 그겁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말 그대로 미국인과 북한 사이에 거래를 중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미국에서는 건데. 금지잖아. 예.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데 바이낸스가 그걸 중개함으로써 이제는 은행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봐서 이제는 5조 5천억 원의 막대한 벌칙을 먹였죠.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이제 벌칙금도 내고 벌금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법적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안 돼요. 일단은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일단. 그렇지. 예. 그런데 만약에 바이낸스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을 하고 거기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사실 법적 지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공시가 되는 거죠. 예,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오히려 이 사건이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단점은 일단은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이 양성화되기는 좀 멀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크웹에서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어디다 썼겠습니까? 또 뻔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러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는 현물화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다크웹에서 아니면은 이제는 암흑의 경로를 통해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사실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또 뭐 반면으로 좀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치. 이런 점들이 좀 양면성을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 사건이 뭐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금값도 근데 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이번엔 금입니다. 금은 또 얼마나 올랐나요? 금 제가 정말 또 요즘에 질문 많이 받던 게 금 팔아야 되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팔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기잖아요. 사실 이제 곧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는 금값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특히 이제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차트 나오죠. 지금 계속적으로 뭐 보면은 거의 오르고 있는. 2,000달러예요 지금. 예, 2,000달러가 넘어섰기 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온스당 한 2,036달러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는 FOMC 회의에서 3월이나 5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지금 패드워치에서 확률을 50% 이상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요? 3월에요. 원래 5월 좀 빨라도 5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예. 요즘에 그 연준 의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쏙 들어가고 비둘파적인 목소리가 막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지금 뭐 50% 넘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하가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역시 금에 대한 가치가 이제 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맞물리면서 금에 대한 관심들도 요즘에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만, 그러니까 물론 뭐 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급하신 분들이야 뭐 팔아도 되겠지만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하고는 좀 다른 전망을 하시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조금 기다리시라는 답변 안 거는 그 현물 금을 파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반대로 보면 이제 투자하라는 거죠. 제가 시청자분들을 공감하도록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면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0달러는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37만 원이에요. 한도. 맞아요. 원래 금 한도는 글쎄요, 제가 좀 약간 너무 그 옛날 옛날 얘기를 한 8만 원, 10만 원.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걸 온스당으로 하다가 한도는 얼마지? 3.75잖아요. 네. 바꿔보니까 38만 원이요? 1온스가 7.5돈이에요. 맞아요. 한도는 3.7. 지금 바꿔보니까 37만 원이에요. 37만 원 정도 돼요. 와, 이거 뭐 진짜
아니 사실 평균 단가로 치면 수익률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금이.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호 비용이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기호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 흐름이 그래요.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가 오면서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투자 자산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금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잘 보고 이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 투자에 대해서 잠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 일단 부가세는 좀 신경 쓰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물 금을 살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뭐 대표적인 게 금은방 가서 금을 사는 거. 금덩이를 네, 사는 거. 금통이 금괴 사는 거, 뭐 저렇게 금 골드바 사는 거죠. 그렇지. 골드바 사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는 골드뱅크 만드는 겁니다. 은행 가서 금통장 만드는 거. 네, 이렇게 뭐 KLX 금시장도 있죠. 그러니까 요게 딱 현물금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금을 살 때 실제 이제는 이런 저런 매장 가서 금 살 때 10%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부가세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골드뱅크. 38만 원 가져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더 주고 사야 됩니다. 일단 살 때는. 40만 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네,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골드뱅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좋죠. 사실 이제 장점이 뭐냐 그러면 0.01g 단위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넣을 수 있거든요. 금 돈을. 그러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거죠.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뭐 단점은 당연히 이자 소득세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을 때 내가 만약에 금통장에서 금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돈도 찾을 수 있지만은 금으로 찾을 때 현물 인출 시 그것도 10%가 붙는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KX 금시장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뭐 장점은 역시나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1g 단위로 또 살 수 있거든요. 부가세 그래서 없다는 거. 예, 이것도 부가세 없죠.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찾을 땐 또 부가세 생긴다는 거. 요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 방법들, 그다음에 간접적인 투자 방법은 펀드도 있을 것이고 ETF 상품도 있을 텐데 다양한 이제 투자 방법이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연합뉴스 경제 TV 보시면서 예, 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없고 금도 없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다행히 네. 그래도 좀 있어요. 예, 돌반지 같은 거. 예, 저는 좀 나이가 나오죠 이제. 아 돌반지. 네. 네, 돌반지.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준 평론가님과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